청렴한 교직원이 행복한 조직을 만든다. 청렴을 실천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박수 받으시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고 학교를 떠나신 분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학교도 해마다 징계를 받는다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뭐 형사처벌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청렴은 실천한다는 그 마음으로 생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오늘 제가 요청받은 것은 청탁금지법하고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예요. 이걸 적용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분야 같은 경우는 행동강령에 보면 갑질금지 조항이 3가지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분야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에 또 8가지 행위기준이 있어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숭실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잖아요. 사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받는데, 그래도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잖아요. 일반 삼성이나 현대 같은 어떤 민간 영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으면서 정관에서 학칙까지 모든 규정이 보면 국가공무원법 있잖아요. 그걸 준용한 게 많다 보니까 공공분야의 어떤 성격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공공분야까지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좀 말이 빨라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8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으로, 제가 요청받은 건 2시간이거든요. 2시간을 압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혹시나 말이 너무 알아듣기 힘들어요. 그럼 손 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매사에 적극적이고 도전하시는 분, 나중에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성과 창출을 많이 하더라도 그래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니까 손 드셔가지고 말이 너무 빨라요. 그러시면 제가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표준말 쓰도록 노력할게요. 근데 억양은 안 바뀌어요. 억양 바꿔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강의 안 하고 갈게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빠르다, 알아듣기 힘들다 그러시면 얘기해 주시면 최대한 제가 또박또박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오늘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에요. 제가 10시 1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을 제가 부여받았거든요. 그래서 50분 수업하고 10분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50분 수업하고 12시에 그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11시 40분 정도 식사하러 가시는데, 오늘은 식사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 소개 간단히 드릴게요. 저도 공직자예요. 저도 공직자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년연수원 등록 청년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진 어때요? 좀 닮았어요? 좀 닮았나요? 5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닮았나요? 어떤 분은 속았다,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의 그 효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5년 전에 이랬는데 5년 사이에 급격히 있잖아요. 노화현상이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여기 지금 다 빠졌어요, 머리. 막 빠지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5년 전에 이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늘 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교육 목표는 청렴한 교직원으로서 어떤 반부패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청렴을 실천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직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 다른 분들의 행복이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전체 조직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조직의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핵심 키워드는 실천, 그 키워드 있잖아요. 하고요. 또 관심, 아는 만큼 보이고 관심 가지는 만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실천, 그 2 키워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협업에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실천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요, 꼭 이 부패나 청렴 쪽이 아니더라도, 요즘 바디 프로필 많이 찍으시잖아요. 자기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바디 프로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단 조절을 한다든가,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PT를 받는다든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으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핵심 키워드 관심, 실천. 관심 가지면 주변에 보인다. 부패도 보이고 청렴도 보이고 갑질도 보이고 직장 내 괴롭힘도 보이고 다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교육 내용은 그래도 계속 청년 교육을 해마다 받아오셨지만, 그래도 청렴이 무엇인지, 부패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건분동수 금지 2가지인데, 여기 오늘은
교수님, 교원분들도 계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많이 나갔어요. 외부 강의를.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한 1년에 외부 강의 신고 건수가 10,000건쯤 돼요. 10,000건쯤 되는데 98%가 교수님이고 한 2% 정도는 우리 직원 조교 선생님인데 교수님들도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부 강의 등 사리금수 제한까지 조금 언급해 드릴게요. 드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라는 게 2019년 7월 16일자로 시행되죠. 그 부분 언급해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입니다. 자, 예. 자, 왼쪽입니다. 왼쪽. 예. 예. 왼쪽 하셨어요? 두 분 다 왼쪽 하셨어요? 자, 그러면 가끔 제가 또 이제 실수를 하네요. 원래 나오시가지고 인사도 시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그래서 오늘 인사는 안 시키고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앞에 분이 오른쪽하고 뒤에 분이 왼쪽 한 줄 알았네요. 가끔 저도 실수를 해요. 이래 실수를 함으로써 다음에 또 실수 안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래 보는데요.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린가 하면 그냥 재미로 보여드린 거 아니고요. 매사에 평소에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BMW 10년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어떤 거예요? 그걸 몰라요. 예? 평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주변에 보면 뭔가 부패가 발생해요. 보입니다. 관심 가지면. 그러면 잡아주셔야 되고, 잡아주었는데도 안 되면 신고해 주셔야 되고, 그게 결국은 그분 또 살리고, 나도 사는 그거고요. 또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 계세요. 관심 안 가지면 안 보입니다. 관심 가지면 되게 힘들어 보여요. 요즘 극단적 선택도 많이 하잖아요. 힘들어 보이면, 무슨 힘든 일 있어? 차 한잔 할까? 내 방으로 와.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밖에서 차 한잔 할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힘든 게 또 이렇게 사그라지면서 또 새로운 원상태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매사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BMW 아시겠죠? 좀 이따 다른 것도 나와요. 폭스바겐 나와요. 스마트폰을 미리 검색해 놓으세요. 폭스바겐 나올 수 있어요. 예. 오늘 꽝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결국은 행복 때문에 살잖아요. 직장 생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조직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다 행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행복 영상. 뭐야, 청년교육이 무슨 행복 영상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가장 핵심은, 기본은 사실은 우리 행복 때문에 사는 거니까, 행복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웬만한 영상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요. 필요하시면 검색해 주시면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보시고. 옆 사람이 한번 봐보시죠. 전부 다. 오늘 많이 오신 옆 사람. 어떻게, 자리 옮기고 싶으신 분. 벌써 자리 옮기셔요? 네, 자리 옮기고 싶으신 분. 자리 옮기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 에너지를 옆에 분 뭔가 모르게 불행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 행복 에너지를 전념시켜서 그분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이고 조직 문화예요. 되셨죠? 예. 자, 청렴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듯이 오늘은 그동안 오랫동안 교육을 받아오시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용어의 정의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령과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 실천, 그 마인드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공직자 등이잖아요. 사립학교 교직원분들도 수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뭔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부패행위는 꾸준히 법령 위반부터 시작해서 횡령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생계형 부패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를 들면 출장비를 이렇게 허위 청구한다든가 시간회 같은 경우 이런 걸 줄고요. 또 예전에는 가위, 칼, 포스트잇, A4 용지 다 가져갔잖아요. 탕비실에 그 맥심까지 다 가져갔잖아요. 심지어는 맥심 가져간 걸 모아가지고 당근마켓에 판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나와요.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생계형 부패는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고위공직자 중심, 사회지도청 중심의 대형 부정부패 비리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이 위에서 아래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분들이 조직의 리더들이 조금만 더 솔선수범해주면 좀 더 우리가 있잖아요. 좀 더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이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위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까지 있잖아요. 같이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 나라가 그냥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도 대부분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된다. 부패행위,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볼게요, 저는요. 음주운전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 이 인식 자체가 있잖아요. 맥주 한 잔 마셔도 이제 운전 안 한다는 인식이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혔더라고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한 6, 7년 지금 거의 음주운전으로 통보 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전에는 뭐 1년에 많이 올 때는 10건 이상 또 왔는데 지금 없어요. 없고요. 요즘 좀 핫한 건 이제 갑질 성비위권이에요. 이런 부분. 반말해도 신고 등하고. 그냥, 반말도 신고 들어가고요. 뭐, 업무 조금 더, 바닥에 좀 더 이렇게 주었는데도 일 많다고, 뭐, 갑질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밥 먹다가, 키를 주면서, 예를 들면, 내 자동차 밖에 있는 그 지하 주차장으로 좀 옮겨달라 했는데도 신고 등하고. 물론 100% 뭐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지는 않죠. 상황에 따라서는 안 받는데, 그런 경우가 많다. 막 신고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뭐 말과 행동 있잖아요. 갈수록 조금 이렇게 서로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서로 존중하는 거죠. 존중하고 내가 뭐 지위가 높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반말하고 있잖아요.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존중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게 그게 결국은 소통하고 화합되는 거거든요. 성비위권 이거는 좀 진짜 요즘은 뭐 성희롱은 경우에 따라서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성추행권은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물론 그만큼 인지식이 많이 높아졌지만 더더욱 있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물론 또 숭시대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쪽 법으로 나가기 전에 수사기관으로 신고하기 전에 자체 내에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게 있는데 뭐 인권침해 예방과 그 처리에 관한 내규라고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하거든요. 공무원은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런 걸 있잖아요. 4대 리스크를 좀 잘 관리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렇게 박수 받으시면서 떳떳하게 어디 나가실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직급이 자꾸 올라가다 보면 특권의식이 발생해요. 특권. 아, 내가 팀장인데, 아, 내가 과장인데, 국장인데, 처장인데, 뭐 이렇게 있잖아요. 특권의식이 생기거든요. 이 특권의식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특권의식이 결국은 관행이 되고 갑질이 되고 부패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잘 있잖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이렇게 4대 리스크를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패 관련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까지 볼게요. 느낌으로 갈게요. 법령 위반해가지고, 횡령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출장비 볼게요. 출장비와 초과 근무기간을 부정하겠다는 중랑부처 소속 40대 공무원이 기력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A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중랑부처 소속 5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출장 신청을 해놓은 뒤 가다 낚시를 가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고 1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출장비와 초과 근무시간을 신청해 500여만 원을 받아치는 것으로. 자, 여기까지 볼게요. 요 하나 더 볼게요. 오늘 최대한 학교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이나 조교선생님, 직원 선생님들에 연관된 자료는 최소한 제가 좀 많이 뺐고, 또 아주 폭력적인 거는 다 뺐습니다.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져왔어요. 혹시나 또 교수님들이나 우리 직원분들하고 연관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가끔 있는 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교육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대구의 한 사립대학 교수가 자신이 논문 심사를 맡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갑질과 성희롱을 저질러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문재인 교수가 대학의 논문심사위원을 맡은 뒤 시작됐습니다. 교수가 박사 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수차례 성희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교수는 자신의 황제, 피해 학생을 국녀라고 부르면서 특성을 드러나 스트레스를 받고 자벌하는 등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는데, 보시면, 뭐, 부패 같은 경우,
아까 전에도 12년 받았잖아요. 횡령건인데, 횡령은 뭐 부패 중에서 아주 크죠. 그냥 바로 있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냥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요. 받으면 당연 퇴직, 해고죠, 해고인데, 횡령하고 12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록이 사실은 공무원 신기록은 그거예요. 여수시청에서 2012년도에 80억이었는데, 67억 원이 회수가 안 되었어요. 그 돈 어디 갔어요? 그 돈 다 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공적 자금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9년 받고 만기 출세했어요. 그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공무원 기록은 깨웠는데요. 그 강동구청에서 서울의 강동구청이라고 있어요. 그 7급 회계직 공무원인데 115억을 횡령했어요. 그 10년 받고 지금 살고 계시고. 그리고 뭐 민간 분야는 다 하죠. 최근에도 뭐 농협 같은 데도 100억 이상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2215억 원. 근데 1000억 이상이 회수가 안 되었어요. 그 돈 어디 갔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은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회수가 안 되었어. 어디 갔습니까? 그 돈. 다 공적 자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35년 받았죠. 최종 대법원까지 끝났어요. 35년 받고 배우자 3전, 처제 1년 6개월, 동생 2년 그렇게 받고 나머지는 다 추징당한 걸로 됐는데, 제가 요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부패한 행위 선을 넘게 되면 나 혼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나 후배, 선배,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 가족까지도 피해 간다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는 거 뭐 금방이에요. 딱 한 번에 끝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내드렸고요. 뭐 갑질도 마찬가지죠. 그냥 존중하고 말 서로 있잖아요. 말과 행동 좀 주의해 주시면 그래 됩니다. 되고요. 허위 출장비 이런 경우는 말이 줄어드는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보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한 40만 원, 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가 가산징수금 5배, 2천만 원 다 거래되고요. 또 이렇게 집행유예잖아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죠. 그래서 당연 파면 집에 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뭐 복무 위반도 많아요. 보면 여기에도 보면 각종 뭐 인사 규정이라든가 복무 규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바다 낚시 갔잖아요. 출장 가고 뭐 복무 위반도 되는 거죠. 복무 위반도 되고 예산의 목적의 사용도 되고 횡령도 되고 형법으로 가면. 그리고 뭐 한 40만 원 해가지고도 징계받는 경우도 있고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데에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숭실대학교는 없을까요? 자, 청렴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선을 넘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직장에는 사람이 모여서 공적인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합법적이고 정당하고 공익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넘으면 위법이 되고, 부당한 것이 되고,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부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내 맡은 바 부여된 업무 있잖아요. 업무를 어떤 벗어나지 않고 그 테두리 내에서 있잖아요. 테두리 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뭐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말고 뭐 탐욕이 없다. 아이고, 탐욕이 없다는 것은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은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뭐 그렇게 추상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내 맡은 업무 충실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빨리 와 닿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청렴이다.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을 좀 많이 가져왔네요. 제가 오늘 실장님 생신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실장님, 이 거북이들은 아주 깨끗해서 드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저희 관계가 오래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에만 계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꿈이 있으시다는 거 합니다. 앞으로 청와대도 가시고 국회도 가시려면 돈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 앞에까지 가시죠. 제가 확실하게 밀어드리겠습니다. 제 돈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자,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뭐, 63빌딩이나 롯데타워에서 확실히 밀어드리겠습니다. 예, 금 한 돈에 예를 들어 30만원 기준에 했을 게 1000돈이면 3억이죠. 아, 받을 때 좋았어요. 받을 때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딱 여기 나오죠. 약점 잡기 완료. 이때부터 이제 계속 코 끼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살아나는 방법은 자수하고 처벌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수 안 하고 처벌 안 받으면 더 큰 처벌 받겠죠. 계속. 그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는데 나중에 보면 좀 친해집니다. 그러면 커피가 식사로 이어지고 술로 이어지고 접대 향응, 골프로 이어지고 금품등 수수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용이에요. 그래 작은 것에 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야 된다. 요즘은 이렇게 외부인들 오시면서 들고 오시는 경우 없잖아요. 신고 당할까봐.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들고 왔잖아요. 그냥 오기 좀 멋쩍하니까 무조건 들고 오는 게 기본으로 그렇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 지금은 관행이 위법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그냥 위법이에요. 위법이기 때문에 들고 오시는 분도 없지만 예전에 들고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수첩에 기록해놔요.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온 것도 수첩에 다 기록해놓습니다. 해놓고 결정적일 때 그걸 또 보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좀 민감해 둘라 그런 의미로 보여드렸고요. 약점 잡기 완료예요. 정말입니다.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약점 잡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또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있잖아요. 자, 청탁금지법은 총 5개 장과 24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좀 작은 법이에요. 대한민국 형법이면 370개 조항이 넘고요. 민법이 1100개 조항이 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작은 아주 미니법인데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예? 뭐 예전에 누군가가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현금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있는데 당당합니다. 아, 막 기자가 카메라 갖다 대는데도 당당해요. 그래, 내가 받았다. 대가성이 없잖아요. 그럼 형법으로 처벌 못 하죠. 근데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 직무관련성 여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만 초과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이렇게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죠. 무혐의로 빠져나가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도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거물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사건 아시잖아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뇌물 공여자, 공여자 같은 경우는 7년 받고 살고 있고요. 청탁금지법 때문에 전직 검사, 경찰서장, 국회의원, 그 다음에 언론사, 임직원분들, 기자들까지 8명이 검찰로 송치되어서 조사받았던 사안이었거든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렇지 않으면 또 무혐의로 나왔겠죠. 그래서 최근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대부분이 벌금을 받았어요. 벌금 한 분은 형사처벌 받으셨어요. 박모모 특검이라고 그분은 형사처벌 받았어요. 물론 집행유예지만 벌금도 다 범죄 사실 조획 증명서 띄우면 나오거든요. 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 그만큼 청탁금지법이 강력한 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핵심 내용은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수 금지. 정식 명칭은 잘 아시죠? 보통 뭐 김영란법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김영란법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뭐 더치페이법도 정식 명칭은 아니고 애정법도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전 대법관이던 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이 법을 최초로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그리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금도 가끔 뭐 기자분들은 김영란법 그러시는데 원래는 김영란법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자예요. 근데 23살짜리도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법은 23자예요. 예를 들면 공공재정한수법도 23자고요. 예를 들면 그래 돼 있는데 2가지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여기 2가지 핵심이에요. 그래, 약칭으로는 너무 기니까 약칭으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앞으로 어디 가시면 그냥 청탁금지법이라고 그래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핵심 내용은 2가지예요. 부정청탁 금지, 금품등수 금지. 뭐 부정청탁 하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고 금품등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으시면 끝나는 거 그냥 너무 쉬워요. 지금 다 그래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있어요. 3가지로 한다면 금품등 수수 금지의 특별조항, 예외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이 있거든요. 요런 경우, 요즘은 우리 뭐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나가지만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외부 강의 많이 나가서 저도 외부 강의 이렇게 나왔잖아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이기 때문에 외부 강의 신고하고 나왔는데 요 부분까지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요거 볼게요.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청탁금지부상 처벌받지 않는다. 자, 맞아요. 직접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금분등 제공한 게 아니고 그냥 부정청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부상 처벌은 없어요. 단 공직자, 우리 공직자 등은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징계는 받는데 일반 민간인은 청탁금지부상은 처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중간에 뭐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다 끝나고 해 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하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래도 제재를 받겠죠. 법이니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는 없어요. 단 공직자는 징계는 받는다. 징계는 병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면 1,000만 이하의 과태료, 3자를 위하여 일반인은 2천만 원,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고요. 청탁을 받고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플러스 징계는 병가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 건으로, 여기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부정청탁이라는 게 사실은 부패라는 게 아는 사람 통해가 많이 들리잖아요.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뭐, 많이 나죠. 선배가 부탁하니까, 후배가 부탁하니까, 또 위에 상급자가 부탁하니까, 또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부탁하니까 막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정문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혈연, 학연, 지연 중심의 그 연구주의 문화가 부패의 많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청탁금지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자꾸 삭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임의로예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임의로. 내가 부여받은 업무는 이만큼인데, 이걸 벗어나서 해버린 거예요. 본인이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이 어떤 팀장이나 과장님 아니면 어떤 처장님을 통해 가지고 결제 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면 보고 드리고 결제 라인을 통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임의로 하는 거고요. 또 이런 경우는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런 경우 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 결정 나는 대로 따르면 되는데 임의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35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받고 과장급 2명까지 해서 받았고요. 나머지 14명은 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짙다 그래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다. 그래서 임의로 내가 부여받은 업무를 벗어나서 하면 안 되고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하되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는 윗선에 보고 드리고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공직자 등의 배우자 한자 금분등 수수인데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분등을 수사해도 청탁금지법상 처벌받지 않는다. 맞아요.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금분등을 수사해도 청탁금지법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럼 누가 처벌받아요? 보통 보면 우리 공직자한테 어떤 청탁이나 뭘 하려고 하니까 잘 부담이 되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데 뭐 아까 전에 앞에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아요. 여기 계신 공직자 등 여기 분이 대신 처벌받아요. 배우자가 금분등을 이렇게 수사하고도 신고 및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알고도 몰랐을 경우에는 뭐 신고할 수가 없잖아요. 알았을 경우에 신고 및 반환하지 않았으면 공직자가 대신 처벌받는다. 그래서 남편 아내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청탁금지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형법이라든가 변호사법 다른 법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금분등 수수는 기준이 100만 원이에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상관없이 100만 원 기준이에요. 100만 원을 초과하고 연간 3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고요.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주로 이렇게 동료분 사이에 있잖아요. 직무관에서 없거든요. 요즘 또 부자들도 많으세요. 우리 공직자분들. 그러면, 내 돈 많아. 한 100만 원 줄 테니까 필요한데 써. 그러면, 고마워. 그러시면 쓰면 돼요. 100만 원까지 받으셔도 돼요.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직무관에서 있으면. 단도 10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2배에서 5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 수수 금지 금품 등 예외 사유라고. 원래는 단도 10원도 안 되잖아요. 직무관에서 있으면. 근데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8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가 그거예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금품 등. 예를 들면 명절 때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가능하죠. 가능하고 또 상급자가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팀장님이 우리 밑에 사원분들께 위로 격려 포상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봐줘도 된다. 그게 1호거든요. 1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 오늘은 2호 있잖아요. 이 두 번째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음식물 선물 경로 삽입 3, 5로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5로 바뀌었어요. 음식물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8월 27일, 올해 8월 27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제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바뀌었는데, 그래도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가지고 세술 예산 집행 지침이라든가 특수성에 따라서 또 뭐 금액을 5만 원이 아니고 3만 원, 2만 원 제한해 갈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5만 원으로 바뀌었다. 5만 원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선물도 5만 원인데, 농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이면 15만 원. 그리고 명절 때, 명절 전 24일, 명절 후 5일. 그리고 명절 한 번은 30일이죠. 1년에 60일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물품 상품권하고 용적 상품권, 이것도 가능하다. 요 부분은 작년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되어가 바뀌었어요. 요즘 보면, 항상 보면 그 법이 현실을 빨리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뷰카 시대라 그래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 요즘은 서로 생일 때나 뭐 이럴 때 주고받을 때 기프티콘을 많이 주고받잖아요. 뭐 친구지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서류의 관계에도 주고받는데, 예전에는 물품 상품권이나 용역 상품권은 금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되었어요. 안 되었거든요. 선물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포함이 되었어요. 그 물품 상품권이라는 것은 뭐 커피라든가 케이크 같은 물품으로 된 걸 기프티콘을 보내는 거, 그게 물품 상품권이고요. 또 용역 상품권은 그냥 관람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축구, 야구, 배구 이런 스포츠 관람권, 영화 관람권, 연극 관람권, 뭐 뮤지컬 관람권. 이런 경우는 5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보내셔도 된다. 근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경우는 5만 원 초과되는 거 많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5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금분동에서 빠졌기 때문에 가능은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조이금은 5만 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 쉽게 말하면 여기 화환이나 조화, 요거로 대처하면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직관적으로 봐주시고요. 위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100만 원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주는 생일 선물. 자, 부서장이 하급자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생일이라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부서장이 생일이에요. 생신이에요. 그래서 하급자가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카톡으로 선물했다. 근무 성적 평정 기간이 아니었고 부서장은 고맙다고 받았다. 이게 뭐 청탁금지법 위반일까요? 야, 뭐 역시 우리 숭실대학교 우리 선생님들 업무를 너무 많이 아시는 거죠. 다 맞추시네요. 예. 위반이 아닌 거 맞아요. 예. 이게 작년 8월 29일까지는 위반이었는데 8월 30일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케이크 이렇게 기프티콘을 보내도 가능하다. 예전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지 말고 직접 케이크 사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받으셔도 된다. 원하는 직무수행 4개월의 목적이 충족될 경우에. 예. 요거 친구, 민간기업의 친구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200만 원 했습니다. 했어요. 선물했어요. 이제 공무원 여기 보신 분은 공직자 등이죠. 저도 공직자고. 자, 그러면 경조사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냉장고를 받았어. 어떻게 될까요? 예, 맞아요. 잘하시네요. 역시. 위반이에요, 위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거든요.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억울하잖아. 나는 2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즘 뭐 집들이는 안 하지만 결혼할 때 1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신혼여행 갔다 오고 좀 지나가서 식사 한번 하면서 나머지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연간 300만 원 초과 안 하잖아요. 그래 받으시면 된다.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그렇게 항상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즘 골프 때문에 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는데, 가능한 한 골프는 동료분들이나 친구분들이나 동호회, 가족들하고 이렇게 치시지, 직무관련자하고 치시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골프 때문에 계속 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 회원권 있잖아요. 내 돈 더치페이 했습니다. 내 돈 내고 쳤는데도 회원권 할인받는 금액만큼 있잖아요. 그거는 금품등 수수로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는 30만 원인데 10만 원 내고 쳤잖아요. 그럼 20만 원 금품등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신고 너무 잘해요. 신고는 주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잘 하시는 분이 신고 잘 하거든요. 그게 신고하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신고.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천 서머스 구청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53명 단체로,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53명 단체로 골프 그린피 특혜 의혹으로 했잖아요. 검찰 송치대에 조사받은 사건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골프는 가능한 한 직무관련자하고 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학교에 골프 동아리도 있잖아요. 각종 동아리 있는데 거기에서 치시는 거나 뭐 친구분들하고 그래 치시라. 말씀드릴게요. 자, 교수님은 주로 보면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업무에 충실하시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뒤에 나중에 또 갑질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학생들 논문 심사를 하면서 논문 심사 중에 도시락 받는 경우, 자, 요런 경우는 안 되거든요. 교수님이 지도 학생을 상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도하고 평가하는 그런 업무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제자가 퇴직하신 은사님께 서성은할 선물로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리는 거. 요런 거는 가능하죠. 예. 가능해요. 퇴직하시기 때문에 이제 업무 그 관련성이 종결되었다. 일반적인 거는 종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현직에 계신 교수님인데 이제 졸업생이 있잖아요. 또 서성에 날 때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아, 교수님,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래서 사회 일원으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선물을 갖고 오시는 것도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 케이크하고 꽃다발하고 선물 갖고 왔는데, 50만 원치 갖고 왔어. 그러면, 야, 내 100만 원까지 괜찮아. 100만 원까지 받아도 되니까 줘. 이러시면 돼요. 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시간이 지금 11시인데요. 10분 쉬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또 계속 진행할게요. 10분 쉬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오늘 스트레칭 같은 경우 이런 거 안 시킬게요. 깍지를 끼봐라. 이런 거 안 시킬게요. 엄지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왔어요. 이런 거 안 시킬게요.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 지금 제가 보니까 제 예측대로 한 3분의 1 정도가 가셨다가 지금 다른 분 모시고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최대한 그래도 점심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12시 넘기면 안 되니까 제가 거기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자, 계속 그럼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있잖아요. 공공기관이잖아요. 특히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학교는 정말 깨끗하고 점잖아요. 갑질이라든가 직장내 괴롭힘도 거의 없고요. 너무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외부 민원인 또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학부모나 학생, 외부 민원, 직무 관련자 업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되게 제가 보면 너무 깨끗하고 점잖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교수님은 학생, 특히 대학원생하고 같이 이렇게, 랩실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과제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갑질 이야기도 발생하고 많은데, 학생하고의 관계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사주시고 베푸시는 건 괜찮아요. 사비로 베푸셔도 되고, 아니면 회계 법령 범위 내에서 있잖아요. 할 수 있으시면 법인카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베푸시는 건 되는데, 받으시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신고가 하면 단 뭐 한 번 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처벌받고 하진 않겠죠. 근데 그래도 신고 당하시면 또 소명해야 되고 그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엄청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냥 베푸시고 아니면 법인카드 가지고 회계 법인 내에서 쓰시면 되지 학생들한테는 안 받으시는 게 낫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전현직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조직돼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요. 이를 해고된 현직 공무원이 받은 금품은 한 개당 2만 원인 화장품 3개 세트였습니다. 김도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춘천시 전 현직 공무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이 확정됐습니다. 현직 6급 공무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3개, 6만 원입니다. 대법원은 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핵심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현금도 아니고 화장품 세트 2만 원짜리 2개. 화장품 세트 2만 원짜리 3번 받았어요. 6만 원. 근데 이게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갔네요. 갔는데 결국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배는 12만 원 받았어요. 근거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까지 포함해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이에요. 그냥 옷 벗으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억울하가, 좀 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횡령 1,000만에서 1억 이상 뭐 수십억 하는 건 당연히 형사처벌 받죠. 받는데, 요런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2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 현금도 아닌데, 이런데도 진짜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코 깨는 게 아니고 그냥 내진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민감해 달라는 거죠. 예. 이게 보면 왜 근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6만 원이면 직무와 관련하여 6만 원이면 100만 원 이하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근데 왜 형사처벌 받았지? 이런 생각 드시죠? 누가 질문을 하시려고 그런 것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어 그런 거예요. 청탁금지법하고 형법하고 충돌하면 형법이 더 수위가 높잖아, 처벌 수위가요. 그럼 형법으로 넘어간 거죠. 대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가성이 있는 것은 누가 입증해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겠죠. 이 2만 원씩 3번 받았는데 전후로 해서 수의계약건이 있었던 거예요. 건접하게 받았는데 전후로 수의계약건 700만 원짜리 뭐 120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6, 7번 있었어요. 다 합쳐봐야 돈 8천만 원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냥 뭐 한 정직 정도 아니면 감봉 정도 징계주고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었으면 안 좋았겠나 싶었는데 일단은 뭐 판사가 이렇게 판결하면 끝난 거예요. 3심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요런 사안이 있었다. 요래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도 커피 한 잔, 식사, 밥 한 그릇에서 있잖아요. 민감하게 좀 반응해 주셔야 된다. 그냥 내 돈 내고 드시면 돼요. 예. 요즘 뭐 밥 고프고 뭐 소주 한 잔 고프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생활이 되시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학교에 학생들이 그 교수님 생신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돈을 각출해 가지고 뭐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하고 케이크, 꽃다발 이렇게 제공했는데 또 이렇게 누가 신고가 했죠. 해서 과태료 2배, 총 금액에 곱하기 2배에서 5배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데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에서는 2배, 68만 원 과태료 부과되었던 사안이었다. 또 징계는 변가기 때문에 징계는 또 있겠죠. 예. 자, 진짜 청탁금지법하고 부정청탁금지 금부등수수 말씀드렸고요.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인데요. 외부 강의 등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예, 이건 아니에요. 예, 여기 규정이 바뀌었죠. 예, 2020년 5월 27일자로 거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것도 다 신고했는데요. 지금은 대가를 받는 경우만, 내가 대가 받지 않는 것은 신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부 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 이걸 외부 강의라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 거, 그거는 전부 다 외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보수적으로. 근데 외부 강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나가셔야 돼요.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돼요. 안 받으시면 신고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신고는 예전에는 사전 신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전 신고가 아니고 사전 신고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미리 사전 신고하고 가시면 안 잊어버리시니까 좋겠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 시에는 신고 안 하셔도 된다. 신고 의무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보통 보면 타교 출간이라고 있잖아요. 타 대학교에 이렇게 정규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교 출강이라 그래서 매년 학기별로 교수님 신청하면 6학점까지 승인해 줍니다. 그러면 그 타교 출강 승인 받은 그 자체가 있잖아요. 외부 강의 등 신고했는 걸로 가름되고요. 또 겸직 허가까지 가름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 다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규정을 보니까 교원 인사 규정인가? 거기 보면 타교 출강은 못하게끔 정규 과정은 있잖아요. 정규 교과목 타교 출강은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타교 출강은 나가실 수가 없다. 그 대신에 겸직은 하실 수 있죠. 보통 사회이사 겸직 많이 나가시잖아요. 사회이사. 그리고 각종 학회 같은 데도 있잖아요. 임원으로 가시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는 겸직 허가 받아가 나가시면 가능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영리기업 있잖아요. 사회이사는 2개로 제한되어 있어요. 2개까지밖에 못해요. 그것도 교수님하고 부교수님만 사회이사 겸직이 가능하고요. 또 조교수님은 사회이사 겸직은 안 되도록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있고 2개로 제한되어 있다. 비영리 기업이라는 학회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한이 없는데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학교마다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규정에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숭실대는 일단 타교 출강은 못하게끔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본교 학생들한테 충실하다는 하나는 그런 의미였는지 타교 출강은 제한되어 있어요. 한 학기를 계속 나가버리니까 그런 건 제한되어 있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겸직은 횟수 제한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이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모르겠어. 또 세부 밑에 시행 세칙이나 세부 지침상으로는 제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교원 인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 그리고 책임 시수는 똑같더라고요. 책임 시수는 한 학기에 9시간이죠. 9시간 똑같게 되어 있어요. 외부 강의하고 좀 연관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교 출강, 겸직 허가 이런 것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외부 강의 범위가 보면 연주회라든가 전시회, 공연 이런 것은 외부 강의로 보지 않는다. 신고 의무는 없다. 그리고 시험 출제 위원으로 가서 출제하고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회의 등이 아닌 용역이나 자문, 특히 1:1 자문이나 이런 용역 있잖아요. 자문 같은 경우는 외부 강의가 아니다. 물론 용역 계약이나 자문 계약 체결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다 보고요. 또 법령상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거.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있다든가 여러 가지 법령상 위원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거는 그냥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고 그냥 출장을 다시든지 그러는 거지 외부 강의는 아니다. 이래 보고요. 또 소속 기관장 겸직 허가받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타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관마다 약간 달라요. 겸직으로 보는 데도 있고 타교 출강으로 보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외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 이래 보고요. 서울대에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00건 정도 외부 강의 신고 들어와요. 근데 9,800건이 교수님이고요. 그 다음에 한 200건 정도는 조교나 직원. 그렇게. 제 같은 경우도 직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겠죠. 예. 외부 강의 사례금은 공무원하고 공진유관단체 임직원은 40만원, 60만원, 1시간에 40, 2시간에 60, 3시간 해도 60, 최대 있잖아요. 60이에요. 60인데, 학교 언론사 임직원이나 학교 교직원분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이고 한도는 없어요. 여기 숭실대학교 교직원분들은 혹시나 외부 강의 나가시게 되면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도가 없어요. 5시간 하면 500만원 받으셔도 되고요. 또 체력이 되시면 홍삼 일 드시고 하시면서 한 7시간 하시고 700만원 받으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제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제일 많이 받은 경우 제가 2시간에 한 70만 원 받아봤어요. 보통 40만원에서 60만 원 사이더라고요. 예. 자, 요거 이제 외부 강의도 법이니까 위반을 하면 제재를 받죠. 외부 강의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처분이다. 근데 저는 외부 강의 신고 안 하고 징계 처분 받는 건 아직까지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사후에라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보통 보면 이게 금전하고 이제 초과 사례금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징계를 받는다든가 과태료부과 받는 경우는 있어요. 초과 사례금을 수수하고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례 하나 볼게요. 공직자가 어떤 외부 강의하고 초과 사례금 66만 원 받았어요. 신고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66만 원 부과되었던 사안이었다. 그러면 이제 받은 것만 더 낸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받은 건 일단 회수하고요. 초과된 건 회수하고 별도로 과태료 부과 66만 원가 들어간 거예요. 요즘은 어떤 경우에는 뭐 부평이 같은 경우는 가산징수금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2배까지 징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배까지 하거든요. 2020년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먼저 가산징수금부터 바로 때려버려요. 때려버린 거. 아까 앞에 초과근무 500만 원 있잖아요. 500만 원 부당한 거 있잖아요. 그 가산징수금 5배 그냥 2천만 원 바로 맞은 거거든요. 500만 원이니까 2,500만 원 바로 맞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과태료 66만 원 받은 사안이었다. 요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사례인데, 서울대학교 지워야 되는데. 괜찮아요. 다, 언론에 다 하여튼 서울대학교 사례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보통 퇴직하실 때 퇴직 관련 이래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외부 기관에 나가서 1시간 특강하셨는데, 300만 원 받으셨어요. 1시간이면 100만 원 받으시면 되잖아요. 300만 원 받으셨는데, 신고 반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의 나가시는데 외부 강의 신고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않으셨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이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로 통보가 왔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서울대학교도 몰랐는데 서울대학교로 통보가 와가지고 요 사항 있잖아요. 요거는 교수님이 그 사이에 벌써 퇴직을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연락 드려서 사후 신고 받고요. 또 반환하고 종결 지었던 사안이었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런 경우는 서울대학교 잘 보여주는데 요런 경우는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실태 점검 나오게 되면 미온적으로 있잖아요. 미온적으로 처리했다고 기간 주의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요. 원래는 과태료 관할 부과 법원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미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워낙 이건 현재까지는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신고 안 한 거 가지고 징계받는 경우는 제가 지금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신고 안 하고 나중에 그럼 사후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세월이 더 지나다 보면 이것도 이제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거는 징계 주라 그러면 징계 줘야 되고요. 자, 요거 하나 또 볼게요. 사례.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1차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며 수익을 얻은 LH 직원이 파면됐습니다. LH는 자료조사와 당사자 대면 등을 통해서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과 정직 제한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지역본부 의정부 사업단 그 토지 경매 강사로 했잖아요. 원래는 영리 활동이 안 되잖아요. 겸직 허가를 받는데 영리 활동이면 겸직 허가 안 되겠지. 이런 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임의로 몰래 한 거예요. 몰래 한 건데 한 수억 원대 어떤 이득을 챙겼는데 당연히 알죠. 신고 더 가는 사람 있잖아요. 파면당했던 사안이었다. 아까 전에 외부 강의 등 하면서 겸직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공무원 신분인 서울시립대 한 교수가 외부 기관의 동의직을 불법으로 감식하면서 억대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직 기간이 3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 학교와 감독당국은 사실상 묵인을 했던 범안까지 적발됐습니다. 자, 학교가 자꾸 나와가지고 자, 이런 경우도 일단 겸직은 있잖아요. 겸직 그 기준에만 맞으면 겸직 허가 내시고 겸직 활동 하시면 되니까 허가를 내시고 하시라. 그런 의미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허가가 안 되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간단히 말씀드리고 시간 넘기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가기 전에 아까 폭스바겐 검색하셨어요? 나중에 속았다 그러실 것 같은데 자, 확률은 50%예요.
스타벅스에 그 커피 한 잔 플러스 조각 케이크 한 개 사드릴 수 있는 쿠폰 드릴게요. 예, 확률은 50%입니다. 왼쪽, 오른쪽, 청렴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분명히 여기서는 손을 드셨는데 청렴 소리 이쪽에서 났어요. 그럼 저쪽이 먼저 가는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펩시가 나왔네? 청렴! 오른쪽, 또, 청렴! 예. 왼쪽, 오른쪽, 왼쪽 다 나왔다. 예. 예. 왼쪽? 아, 왼쪽. 그럼 왼쪽이 두 분이시고, 예, 청렴! 오른쪽. 그럼 오른쪽 두 분, 왼쪽 두 분인데, 오른쪽 먼저 말씀하셨고, 왼쪽 먼저 말씀하셨고.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신 분 누구예요? 먼저 하셨습니다. 자,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자,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분 더 하셨죠? 원래 한 분 드려야 되는데, 워낙 업무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해주시 고마워서. 자, 예. 숭실대학교는 직장 내 괴롭힘 교육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동료분들이 받으면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막 같이 기뻐하시면서 박수 쳐주시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요 펩시예요. 보통 코카콜라 많이 드시는데 펩시예요. 이것도 아시죠? 관심. 평소에 관심 가지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도 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요. 예. 관심 가지면 예를 들면 옷에 묻은 것까지 다 보여요. 예를 들면. 그만큼 관심을 가져달라. 예? 부패도 마찬가지고, 청렴도 마찬가지고,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전부 다, 그죠? 예. 자, 근로기준법은 2016년도 7월 16일자로 거기에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갑질이라고 있잖아요. 실제 갑질이 더 편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갑질로 택론되는데, 보면 요거는 근로기준법 법이에요. 법인데 자체에 보면 우리 숭실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라든가 직원인사규정이 있고요. 또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이 있어요. 따로따로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무에 대한 부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있고 특히 산학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는 보면 그 성희롱에 대한 관련 있잖아요. 그것도 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데 있고 실제적으로 어떤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발생하게 되면 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법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로 신고 들어오면 내부에서 먼저 처리하는데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핵심적이에요. 신고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공무원 행동강령 있죠. 거기 갑질 금지 조항이 3가지 있고 공공 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바로 외부로 수사기관으로 신고해버리면 그냥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적용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인권 있잖아요. 학생 상담 인권 상담 센터인가? 제가 한번 볼까요? 상담 인권 센터네. 상담 인권 센터가 있고 인권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그 본조사하고 심의 의결하고 사항에 따라서는 가해자는 징계 의거 요구까지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규정을 보시면 그 절차라는 게 다 잘 나와 있고요. 거기 보면 인권 침해를 범위를 폭넓게 해놨어요. 숭실대학교에는 인권 침해 안에 인권 침해뿐만 아니고 성희롱, 성폭력. 성폭력 사건 나오면 바로 수사기관으로 가는데 일단은 여기에는 성희롱, 성폭력 용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 있죠. 괴롭힘도 인권 침해에 포함시켜서 지금 그리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뭔가 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 일단 우위성이 돼야 돼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어떤 그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예, 그게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개념인데 요건이 3개가 되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려면 우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에 요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갑질은 좀 더 포괄적인데요. 갑질은 우의성은 필수로 가고요. 우의성은 필수로 가고, 우의성 플러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경우에도 갑질로 인정받고요. 다음에 우의성 플러스 어떤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경우에도 갑질로 인정받아요. 그만큼 갑질이 좀 더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래 보고요. 일단 이거는 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고 거기에 합당한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주로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나 안 넘었나 이거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막 다툼이 많은데 판례 같은 경우도 너무나도 많은데, 판례 하나 가지고도 실제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야기하면 판례 하나 가지고도 실제 2시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 중심으로만 요래 말씀드릴게요. 일단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근데 밖으로 법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안 되어도 뭐 인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우리 인정을 받아가지고 경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대신에 밖에 나가면 징계보다도 더 크게 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죠. 사항에 따라서는 폭력이라든가 뭐 폭행이 수반되었을 경우에 형사로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일단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이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학교에도 보면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노무사도 계실 걸로 아는데요. 없는가요? 예. 서울대학교는 변호사도 한 10명 계시고 노무사 한 8명 있어요. 있기 때문에 뭐 필요했다면 거기도 상담도 많이 하고 이래요. 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기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문제되는 행위가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행위 양상이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되는 행위가 업무상 필요 없는 거, 사적인 걸 막 시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당연히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봐야 돼. 아니면 막 다른 있잖아요. 행위, 폭행이나 이런 게 행위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시키는데도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권 비하 발언을 한다든가 폭행, 폭력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 행사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본다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본리를 보던 중 발생한 갈등 상황. 자기들끼리 갈등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냥. 이런 경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걸로 보지도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을 보지는 않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대한 불만을 느낀 경우. 뭐 상사가 이렇게 팀장님이 아니면 과장님이 아니면 뭐 학장님이 뭔가 시켰는데 괜히 기분 나빠요, 그냥. 기분 나빠 불만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왜 새로운 업무를 이렇게 가지고 오셔가지고 새로 말을 하게끔 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업무 안 주고 내한테 시키는 거, 이렇게 불만 가지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폭행, 폭력이 행사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불만 가지는 거는 직장 내 그냥 불만만 가지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판단을 어떻게 하나. 이거는 이제 사무분장표 있죠. 가장 가까운 데가 사무분장표고. 일반적으로 뭐 사립학교니까 노동조합이 다 있을 거잖아요. 있고요. 뭐 근로계약, 단체 협약이라든가 취업규칙 이런 데 보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걸 보고 또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최종 판단은 이제 법으로 넘어가면 당사자와의 관계, 친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그런 경우도 좌우가 돼요. 그 다음에 장소나 상황, 피해자의 반응, 그 다음에 행위 내용이나 정도, 그 다음에 행위 기관, 순간적으로 uk해가 한번 한 것이냐, 지속적으로 계속 괴롭혀 온 것이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괴롭히라는 게 이렇게 판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보면, 일단은 폭행이 들어가면 거의 그냥 인정받는다 보시면 돼요. 예. 폭력, 위협이나 폭력, 욕설, 그 다음에 신체적 비하 발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 어떡저떡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 머리 빗대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신체 비하 발언,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적 심부름. 그 다음에 요즘은 회식이라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음주 문화, 저녁 회식 문화 많이 없어졌는데 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다. 따돌림. 이 따돌림은 요즘은 상급자 아니고 하급자가 있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상급자를 따돌림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거는 갑질이에요. 의리하는 갑질. 일반적으로 을직을 하는데 의리하는 갑질이에요. 이런 경우도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상사를 막 왕따 막 시키고 이래요, 지금. 그 비율이 한 2%에서 지금 거의 10% 이상 올라왔어요. 최근 한 5년 사이에.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요. 그리고 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 이걸 들음으로써 그분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평판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일할 수 있도록 비품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 사례는. 근데 공공분야에는 이렇게 나와요. 공공분야에는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숭실대 같은 경우도 뭐 사립대학교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그래도 공공분야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 공무원 법을 적용해가지고 각종 자체 규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 있고 준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사적인 거, 부당한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공공분야 갑질 건질 가이드라인의 비인격적인 행위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실제로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라든가 소송 갖는 것도 보면 비인격적인 대우 이게 비율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그 사적인 거 시킨 거 있잖아요. 사적인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당한 거.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제일 많아요. 뭐 세탁물 같은 것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운동화 세탁 같은 거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워크숍 가 라면 끓여오라 그러고 뭐 그리고 매일 출근하면서 김밥 사오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사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건 아니잖아요. 진짜 업무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바빠요. 바빠가지고, 오늘 내가 점심 먹기 힘든데, 뭐,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 하나 사줄래? 한 번 정도 이렇게 부탁하는 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계속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신고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실대학교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권 침해, 뭐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것은 인권 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내규, 여기에 다 나가 있다. 여기 보면 상담센터 있잖아요. 인권 상담센터가 첫 번째 그거고, 다음에 인권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가 있고, 조사위원회에서는 사전조사를 하고요. 인권위원회에서는 본조사하고 심의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가지고 징계 의결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 하는 거, 그 세 개가 있어요. 있는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사안이 생기면 인권 상담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인권센터네요. 정식 명칭이 보니까. 예, 그렇게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따로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인권센터가 따로 있고, 또 뭐 대학생활문화원 같이 있잖아요. 따로 또 다 있습니다. 예. 자, 요거 맞을까요? 우리 솔로라고 있잖아요. 나는 솔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나는 솔로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제가 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소환해서. 자, 옥순이는 업무를 하던 중 여러 가지 일로 상사인 영숙과 관계가 악화되었다. 영숙은 옥순에게 욕설과 포고를 하고 또 옥순만 빼고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옥순이를 따돌렸다. 이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예. 일단 욕설 폭언 들어가면 뭐 인정받을 가능성이 거의 높죠. 예, 맞아요. 두 번째, 광수는 동료 영철이 퇴직하자 직장 상사가 영철의 일까지 광수에게 막 맡긴 거예요. 자, 과부하 걸려서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실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자, 이럴 경우, 요거는 자, 요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주는 경우. 제 같은 경우도 제 사무실 지금 육아휴직이 2명 가가 있어요. 요즘 남자분들도 육아휴직 많이 하세요. 남자분 1분, 여자 1분, 2분 가가 있는데 보충은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업무를 하거든요. 하고 있어. 그 대신에 뭐 대체 직무 수당은 조금씩 몇만 원, 얼마 안 돼요. 몇만 원 받는데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 1일자 지금 우리 직원 채용하고 있는데 내년 1일자로는 2명 중 1명이라도 배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교수님도 보면 우리 대학원 제자분들 있잖아요. 뭐 업무를 지시하거나 논문 같은 경우도 지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는 있는데 뭐 욕설이나 폭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은 실제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아니에요.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또 자체에 있잖아요. 인권 침해 이 규정에 따라 갑질로 인권 침해로는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랩실에서 아니면 연구 과제를 하는데 연구원이나 보조연구원으로 들어와서 계약관계, 종속관계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근로자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형이 많은 영식이 회식을 하면 3차까지 가는 것을 즐긴다. 현숙은 회식이 재미없어서 집에 일찍 가고 싶지만 영식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끝까지 남아 있었다. 자, 두 번째, 영자는 회식을 하면 직원들에게 춤과 노래를 시키고 중간에 집에 가는 직원이 있으면 다음 날에 회식도 업무의 연장선상이라면서 그 직원을 불러가지고 빠지지 말라고 강요한다. 이런 경우는 보면 위에는 해롭힘이 본인이 그걸 강요한 건 없잖아요. 본인이 뭐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요즘 뭐 회식 참석 안 하고 어디 일찍 간다 해가지고 상사들은 누가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강요했죠.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해당된다. 또 네 번째, 상철은 다음 주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소속 직원인 순자에게 보고를 지시하였고, 순자가 수차례 계획안을 보고하였으나 상철은 행사 컨셉과 맞지 않는다며 계속 보완을 요구했다. 제가 상시역 발음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억양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자꾸 이래 빠꾸 시키고 새로 해오라 수정해라 시키니까 스트레스는 받았지만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거거든요. 절차라는 거예요. 누가 분명히 뭔가를 보고서를 작성을 시켰는데 분석에 오래 했는데 밑에 예를 들면 팀장이 시켰는데 후배 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들면 이렇게 보완하라 해라 또 다시 다른 데서 더 잘하 수집해가지고 첨부하라고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여기에 욕설이 이렇게 뺏기 못하냐, 대가리 이러면서 욕설이 들어간다든가 신체적 비하 발언이 들어가면 괴롭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원래는 이런 거 판례 하나 가지고 딱 분석해 가면서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하면 참 재밌는데. 자, 성형외과에서 일하는 정숙은 근무 중 손톱을 깎았으며 이를 본 고객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다. 이를 알게 된 영자가 화가 나 단톡방에 이렇게 주의를 주었다. 이런 경우. 자, 근무 중에 손톱 깎는 건 좀 그렇잖아, 사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주의 준 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가는 볼 수는 없죠. 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업무 중에 손톱을 깎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욕을 한다든가, 때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직장 내 괴롭힙니다. 그 단톡방에 올린 것도 이 정숙을 망신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특정인을 또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지정하지 않아도 대충 알겠지만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이 아니다. 이거 실제 그 사례예요, 실제 사례를 조금 각색한 겁니다, 제가. 자, 매일 지각하는 옥순에게 팀장인 영숙은 옥순에게 매일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화장실을 갈 때마다 보고하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이런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죠. 출퇴근 기록을 넘어서 있잖아요. 화장실 가는까지 보고하는 것은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실제 대학교 사례예요. 사립대학교 사례인데, 주임이 여자 주임이에요. 요즘 직장 상사도 여자분들 많으세요. 여자 주임이고 기간제는 남자 기간제인데, 남자 기간제가, 신고를 했어요. 피해자한테 계속 업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나이가 이런데 지금 이렇게 기간제가 되겠나, 그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고요.
또 이제 기관제에서 정규직 2년 지나면 무기직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고 외모, 비하, 밥 먹는 속도, 심지어는 우리 더우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땀 나면 제일 먼저 콧등에 땀이 많이 나죠. 닦잖아요. 닦는데 이 콧등에 땀 닦는 거 가지고도 있잖아요. 너는 그렇게 코에 땀을 닦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 지저분하게 보인다. 그리고 코 크다고 자랑하냐. 이런 말까지. 실제로 판례가 보면 저 판결문 보면 판결물이 한 28장 돼요. 저는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28장. 심각해요. 심각한데 신고했어, 여기가. 신고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하고 복무 위반으로도. 이분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주임이 하루에 한 30분씩 책상에 엎드려 잡는 거예요.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끔은 탕비실에 가서 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밖에 무단 외출했다가 근무상무 안 달고 들어온 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는데, 그리고 그 전에 2건 유사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유사한 사건으로 2번 징계를 받아 3번은 감봉받고, 그 다음에는 정지 3개월, 감봉 3개월, 정지 3개월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해임 파면이 맞겠죠? 해고 맞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억울하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 있잖아요. 구제 신청을 했어요. 징계 이거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 맞다. 정당하다 이랬어요. 근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는 너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은 맞는데 해고는 너무하다. 그래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억울하다. 학교에서 이제 소송을 걸은 거죠. 정식 소송을 걸었는데 1심에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데 해고까지 하는 거는 과하다. 학교에서 또 억울하다. 고등법원에 또 항소했어요. 고등법원에 항소했어요.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도 그래, 해고는 너무하다. 그럼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고 학교에서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종결되었던 사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사람 처음에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뽑고 한번 들어오면 해고시키기는 쉽지 않아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징계로 해고다는 경우 있는데, 뭐 공금횡령 이런 거는 바로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 갑질로 해고당한 경우는 지금 없어요. 징계받은 경우는 많아요. 근데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사표 내고 나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해고가 그리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소송 가니까 몇 년씩 가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래 말씀드릴게요. 요거 판례 하나 가지고만 하도 정말 재밌는데 안에 내용만 별 희한한 내용 다 있어 진짜. 요 부분은 불인정 사례예요. 문서 같은 경우 아까 앞에 거와 비슷해요. 계속 반려해가지고 보완해오라 이런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불인정 받았다. 물론 자꾸 상사가 다시 해오라 하면 스트레스는 받죠. 스트레스는 받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는 넘어지 않은 것으로 봐가지고 이거는 불인정되었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자체에서 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로 해가지고 인권침해를 해가지고 징계는 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법으로 가면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불인정되었던 사안이었다. 실제로 이것도 1심까지 간 거예요. 소송까지 간 거예요. 자, 영상 요거 뭐 한두 개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전달하듯 손님에게 인사합니다. 어떤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쪽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 카페 직원이 아닌 전북 김제시청 공무원입니다. 시청국장이 아들 카페 개업식에 그와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일단 이런 거 없었어요. 기관장님들 경조사 생기면 가서 저는 주무관 때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신발 정리도 하고 뭐 이래 많이 했거든.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20년, 25년 전에 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뭐 개업한 카페 있잖아요. 그 동원한 거죠. 동원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인데 뭐 징계위원회는 또 바보분들이 아니잖아요. 뭐 국장님은 나는 강제 동원한 거 아니다. 자발적으로 왔다. 그랬지만 사실관계 조사해보니까 맞거든요. 맞아서 정직 3개월을 받았던 사안이다. 요거는 사적인 거 시킨 거고 본인이 국장이라는 그 직무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했잖아요.
업무 지시한 거죠. 예, 그런 경우다. 그리고 여기 동원되었던 19명, 이거 얘기하고 또 가는데 19명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복무 위반이잖아요. 직장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거잖아요. 근무사항부 안 달고. 원래는 징계 대상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주의 경고로 강제로 동원되었다. 이렇게 봐서 주의 경고로 종결되었던 사안이었다. 구두 주의 경고로요. 문서는 아니고. 그리고 건의기. 아니, 학교에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들에게 자신의 학원 과제를 맡기고 온라인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공기관의 갑질을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만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탐사K 임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급 공무원 A 부수장 2018년부터 3년째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박사과정이 시작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가외일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 가니까. 시간 지금 뭐 7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런 경우 많아요.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옛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공부하고 수업 듣고 본인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시키고 과제물도 대신하게끔 하고, 또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 또 이야기하면 다 10분 해야 되니까 넘어갈게요. 저에 대한 이야기, 혹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정직 상결이에요. 사적인 거 시켰잖아요. 국장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부당하게 업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 요거는 비인격적인 거요. 직장 내 괴롭힘이 가장 많은 게 비인격적인 대우. 그 다음에 사적 부당.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제일 많아요. 비율로 따지면.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소방을 먹은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붓고 공개 면담에 줬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무기 해제를 당했습니다. 직원을 고속으로 몰아가는 한편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라고 비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소방 조직 내부에서조차 이런 강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구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내면서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화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자, 여기 언론에 조금 잘못 보도됐는데, 처음에는요, 신속 정확한 보도인데 조금 정확하게 보도되지 않아가지고 댓글에 막 달렸거든요. 실제로 보면 수박을 먼저 드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 같이 먹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서장 없이 먹은 거거든요. 그런데 요건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 당했어. 당하고, 직위 해제 당하고 일주일 후에 징계위원회 열렸는데요. 그거 됐어요. 강등이면 보통 지방 소방서장이면 4급 서기관급이거든요. 강등이면 5급 사무관으로 떨어지고 3개월 정직, 3개월 직위 정지되는 중징계 받았던 사안이었다. 근데 이거 한 번만에 신고 갔겠습니까? 평소에도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면박 주고 막 이랬대요. 그게 모이고 한 방에 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또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교나 학생들하고 관계, 또 우리 직원들하고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요. 있다. 여기도 핵심은 뭐예요? 욕설이나 폭언, 폭행, 뭐 비인격적인 행위, 그거 들어가면 있잖아요. 다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런 것도 감봉 받았던 사안이었다. 말씀드릴게요. 논문 지도비가 학교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데 별도로 또 학생들을 각출해가지고. 근데 학생들이 주로 자발적으로 각출해가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데 또 신고 들어가니까 또 참 그렇더라고 보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뭐 요런 것도 정직 상계. 정직 상계는 중징계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막 학생을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러시는지 몰라도 막 이렇게 좀 이래 했어요. 이렇게 막 머저리 같은 놈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한 경우 있었다. 뭐 단 둘이 있을 때는 그나마 두 분이 계실 때는 그나마 덜한데 많은 사람 계시는데 앞에서 하면 정말
그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이런 경우도 있다. 한 건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교수님이 막 이제 막 편가르기 하는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아버지와 마찬가지야. 앞으로 아빠라 불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가지고도 감동받는 거 있고요. 또 뭐 공개된 장소에서 뭐 폭언, 인격성 모독, 이런 경우는 해임되는데 요거는 자세한 거는 실제 판결문이 다 봐야 되는데 아마 성추행건하고 다 연관되었을 거예요. 그런 걸 민감한 분 좀 뺐기 때문에 그런데 해임까지 되려면 그냥 해임이 쉽지는 않거든요. 해임까지 되려면 아마 성추행건하고 다 연관이 되었다. 자세한 거는 필요하시면 제가 판결문 구해가지고 자, 요 영상이 뭔가, 여기 사진이 뭔가 하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사진. 요게 콘크리트에 있잖아요. 못을 딱 박았다가, 뺀 자국이죠. 좀 흉측하죠. 흉측한데, 그래도 요거 페인트 칠 있잖아요. 새로 시멘트 칠 새로 싹 하고, 페인트 칠 새로 싹 하면 깔끔해요. 근데, 사람의 가슴 속에 박힌 상처 있잖아요. 엄청 오래 갑니다. 저도, 주무관 때, 누구한테 그 당했던 아픔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는 가슴이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있잖아요. 충격받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있잖아요. 갑과 을이 있지만 서로 갑과 을이 조직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행하는 그런 조직을 만드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요것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걸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재앙이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저 위기를 예를 들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아니면 부패로 대입시켜서 보시면 느낌이 더 오실 건데요. 첫째는 오늘 교육하는 목적이 그거잖아. 좀이라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실천해야 되잖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실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실천하면 안 되죠. 주변에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보시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잡아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핵심 키워드는 관심, 실천. 그 두 개는 꼭 가지고 가셔서 현업에서 적용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도 적용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지금 없으시면 추후에라도 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안 보고 혹시 다음에 저 불러주시면 요거 보여드릴게요. 감동적이에요. 눈물 흘리시는 분 많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너무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요. 보통 한 11시 40분에 점심 드시러 다 가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든 대부분의 우리 선생님들이 남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정렬이라고 손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인연이 되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